옆을 봐 우리가 있어 청년 마음 건강 박람회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정말로 제가 좋아하는 분이고 제가 청년 때 그리고 지금 중년이 된 지금까지도 저에게 굉장히 많은 힘과 살아갈 이유이 너무 거창한가요? 같이 주시는 분입니다. 저 때 굉장히 청년 멘토였는데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멘토로 삼는 분인데 바쁘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책은 돕기다 그리고 8단어 최근 문장과 순간까지 써주신 우리 박웅현 TBWA 대표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가 켜진 건가요? 확인해 좀. 네. 됐네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최근에 문장과 순간 신간도 나왔잖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굉장히 바쁘실 텐데 예. 제가 앞에 너무 소개를 거창하게 해서 그러네요. 근데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지 않으세요? 주변의 청년들한테? 가끔 들어요. 고마운 일이고 얼마 전에 북토크를 할 때 있었던 일인데 한 20대 초반 여자분인데 책을 사인해달라고 책은 돕기를 내놨어요. 근데 되게 낡았어요 책이. 그래서 뒤를 봤더니 10년이 된 책이에요. 아하.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중학교 1학년 때 이 책을 읽었고 지금 23살이다. 10년 만에 그 사인을 받는다라고 하길래 중학교 1학년 때면 이 책 읽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했더니 선생님 이 책을 읽고 제 감각이 열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건 책이 들어갔다는 소리거든요. 그 사람한테. 그런 감동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고마운 일이죠. 예. 지금 감각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도 대표님의 책을 보면서 오감이 열리는 경험 그리고 이 오감이 열렸을 때 똑같은 풍경과 똑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르게 다가오는지를 달라지죠. 체험했단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 오는 길에 혹시 우리 작가님의 눈과 마음을 특별히 사로잡는 찰나의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 어느 책에서 읽은 구절이 요즘 저를 또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해는 매일 아침 선물을 하나로 안고 떠오른다. 이거 너무 좋아요. 해는 매일 아침 네. 선물을 하나를 안고 떠오른다. 해는 매일 아침 선물을 안고 떠오르는데 오늘도 그걸 느낀 게 그 이제 아침 햇살이 올라오는데 건물 벽이에요. 건물 벽은 사실 죽은 공간이잖아요. 근데 햇빛이 딱 닿으니까 공간이 살아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진짜 어떤 그 토스터 죽은 빵도 살린다는 그런 토스터 얘기가 있었는데 죽은 건물 벽도 살리는 햇님을 맞으면서 왔습니다. 죽은 벽도 살리는 햇님처럼 오늘 대표님이 청년들을 살리셔야 돼요. 그래요? 자꾸 부담을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뭔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이 순간을 준비하면서 대표님도 지금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청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너무 미안하다라고 망설이셨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이유가 있다면 좀 나눠주시겠어요? 그 12구가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트라우마가 또 생겨버렸는데 네. 세월호라는 말이 이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상처가 너무 크니까. 근데 그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는데 12구가 또 생긴 거고 이거 온전히 어른들의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들게 대한민국은 이상하게 고등학교 때까지 힘들잖아요. 맞아요.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터널 같은 그 시간을 끝내고 겨우 이제 햇빛을 좀 보기 시작한 그 젊은 사람들이 걷다가 그런 일을 당하는 사회를 만들어 놓은 어른 중에 한 사람이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겠냐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진짜 뻔뻔스러워 보이고요. 미안하다는 말도 힘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망설였었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는 말이 저는 예전에 한 드라마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배가 고파서 굶주린 아이들을 보고 어른이 너희들이 배고픈 건 다 어른들 잘못이야 라는 얘기가 너무 당연한데도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그 말에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는 어른이 있었나? 내 주변에?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다 우리의 잘못이야.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때요?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기성이잖아요. 기성세대라고 하잖아요. 기성은 이미기자에다가 이룰 성자거든요. 기성이라고 해서 힘든 게 왜 없겠어요. 근데 맞아요. 힘든 게 없는 삶은 없으니까 다 삶은 원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게 기본값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인 게 삶인 건데. 근데 그래도 기성이 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많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의 흐름 자체가 달라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베이비 부모인데 저 때는 우리 산업이 성장 일로에 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제 성장률이 5%면 올해 좀 적은 것 같은데 6%는 돼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40명 뽑던 회사가 그 해에는 60명을 뽑고 그 다음에는 80명을 뽑는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어느 정도라고 하면 그걸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던 시대였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정체고 오히려 마이너스잖아요. 네. 그리고 작년에 40명 뽑은 회사가 올해는 안 뽑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재능과 꿈 같은 걸 펼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적어진 시대인 거죠. 그런 면이 미안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가 한 게 그렇게는 만들지 않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가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게 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 때 너무 공격적으로 해왔던 것 같고요. 아니 사실 지구 온난화 문제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의 풍요의 대가로서 지불된 거거든요. 후불로 지금 미래 세대들이 예, 지불해야 예, 될 몫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준엄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세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청년들도 그렇지만 이제 10년 후에 20년 후에 청년이 될 사람들이 사실은 한참을 살아가야 될 세상인데 그 세상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맨날 말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요, 말하는 어른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작가님이나 저나 여기 나오는 게 마음 무거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말이라도 하자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까 기후 위기 얘기하셨는데 저도 요즘 친구들 보면서 저는 사실은 기후 위기가 지금 그렇게 절박하지 않거든요. 여전히. 근데 젊은 세대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저질러 놓은 거의 대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혜민님도 제가 보기엔 젊은 분이고요. 네, 아직 젊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먼저 갈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해를 글쎄요. 마스크 쓰고 다니는 정도, 미세먼지를 맞는 정도, 이런 정도로 보고 갈 거예요. 죽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가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쉬운 담론이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말만 하면 그냥 덕담 나누는 사람이 될 거고 이걸로 변화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이게 사회적인 담론으로 올라와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누가 힘을 써야 되냐? 힘 있는 사람들이 힘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레타 툰베리도 힘을 쓰고 있지만 그레타 툰베리나 20대가 힘쓰기보다 힘 있는 사람들이 힘을 써줘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 보여요. 트럼프가 하는 거를 보면 전혀 없어 보여요.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힘이 중심에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보스 포럼 같은 데서 이건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저는 다보스 포럼 같은 데서 앞으로 나와야 될 담론이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어떻게 경제 성장이 있을 것이냐, 전기차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이냐, 메타버스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보다 더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것이냐, 30년 후, 20년 후에 지구 온난화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교토 의정서 같은 게 맺어졌지만 아무도 실천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힘 있는 사람들이 나서야 되는 문제다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하려면 어떤 식이 되었건 사회적인 담론화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담론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힘 있는 기성세대들이 이 주제에 대해 절박함을 갖고 올려야 맞습니다.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청년들 우리와는 다르게 이 문제에 예민한 청년들이 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맞습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만드는 것도 어른의 역할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것도 그렇죠? 중요한 일이네요. 예. 그런데 그러기엔 지금 우리 청년들이 기회가 너무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사회 구조의 문제인데
나올 수 있는 곳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훈련만 다 해놓은 상태,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그게 지금 제일 큰 문제인데 이것도 사실 말하면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이걸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지혜롭게 답을 찾아야 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스타트업이 되었건 이렇게 요즘 새로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대기업 취업 말고 요즘 저희 딸도 대기업 취업을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의지 있고 뜻이 있는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만들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조그만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사회는 그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라서 그래요. 이 사회가.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실패할 수 있다,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시그널을 자꾸 줘야 되는데 그 시그널을 사회가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걸 찾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이 있는 직업이나 아니면 무슨 뭐 정년이 있는 직업이나 이런 식으로 안정적인 걸 찾게 되는 게 실패를 했을 때 무너져 버린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거든요. 실패를 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시그널이 나가면 젊은 사람들 그렇게 안정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넘어진 사람 괜찮아. 넘어지는 게 인생이야. 일어나봐. 다시 뛰어보자. 이런 시그널을 내보내 줄 수 있느냐. 이것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 여전히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야 그 새로운 시도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오늘 박람회 주제처럼 옆을 봐 우리가 있어. 이것처럼 쓰러져서 넘어졌을 때 괜찮아. 옆을 봐 우리가 있어. 그 우리가 어느 때는 청년들 본인들의 친구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어른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제도가 될 수도 있고. 맞아요. 그 옆을 봐 우리가 있어라는 제목이 전 너무 좋았거든요. 와, 이 대단한 카피라이터 우리 광고인께서 인정해주신 서울시 자살예방사대 카피입니다. 어떤 면에서 좋으셨어요? 한 5년 전인가 어떤 고려대학교 신입생들한테 이제 축사를 해줄 일이 있었어요. 저기 입학식 날. 그때 제가 이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제 생각을 해봤죠. 그 이제 신입생들이 쭉 몇천 명 서 있고 학부모들 있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지금 여기 왔을까? 마음 자세가 어떨까 생각해봤더니 힘들게 왔을 것이고요. 많이 경쟁을 이겨내고 왔을 것이고 그리고 또 거기서 경쟁을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옆에 친구들보다 내가 잘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우리 사회는 여러분들에게 앞을 보라고만 얘기를 해왔다. 좋은 유치원을 가라, 좋은 초등학교를 가라, 좋은 중학교를 가라, 좋은 고등학교를 가라, 좋은 대학교를 가라, 좋은 곳에 취직해라, 앞을 보고 달려라. 마치 말 달릴 때 이 눈 가리기 하는 것처럼 그게 근데 옳지가 않은 것 같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봐야 할 곳은 옆이다. 이 옆에 있는 친구들을 봐라. 옆에 있는 친구는 여러분과 경쟁하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청춘이라는 그 축제에 같이 뛸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옆을 보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의지해봐야 그러니까 저는 기성세대로서 제도를 바꾸려고 노력하는데 하겠지만 의지해봐야 큰 힘이 되지 않는 그 시스템을 보기보다 옆을 보면서 친구들과의 유대관계를 만들고 그들 간의 어떤 그 커뮤니티를 만들고 거기서 힘을 만들어내는 노력들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옆을 보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청춘이라는 그 그라운드에 함께 뛰는, 함께 하는 동료라는 그 동료 의식이 청년들과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 경쟁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대표님도 광고라는 업계가 매 순간 경쟁이잖아요. PT 경쟁하죠. 업체들 앞에서 또 경쟁해서 뽑혀야 되죠. 그럴 때도 이런 마음을 갖고 마음을 다스리셨어요? 그때도? 그거보다는요. 그 경쟁을 하기 위해서 제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하거든요. 거기가 중요했죠. 방점을 거기에 찍으셨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윈윈이 될 수 있느냐예요. 솔직히 그러고 나면 이기든 말든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 후배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정이 피폐했으면 결과가 좋아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이다. 결과가 안 좋아도 과정이 멋있었으면 그걸 해야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저 어릴 때부터 후배들이랑 했거든요. 청년 때도 그런 생각 하셨어요? 사회 나와서 초반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힘이 생긴다면 그 생각을 했어요.
그게 중요하네요. 내가 힘이 생긴 다음부터는 그렇죠. 했다. 내가 힘이 생기고 내가 팀장이 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웃을 것이냐, 아하. 이 사람들이 출근하는 게 어떻게 신날 것이냐, 이것만 목표로 삼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과의 유대관계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했고, 그리고 경쟁 PT 안 될 수 있어요. 안 되면 경쟁 PT 받지 않은 기업이 운이 없네. 어하.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마음이 그렇지 않죠. 떨리죠. 하지만 후배들 앞에서는 운이 없네. 됐어, 털고 다른 데 가자. 이러면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같이 있는 커뮤니티, 그리고 같이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간의 유대관계, 이런 것들이 외로움을 덜어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일하면서 대표 자리까지 올랐으니까 그 방법이 맞는 거네요. 이렇게 해서 오른 사람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오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회는 옳은 말과 그른 말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회는 옳은 말과 옳은 말들의 싸움이고요. 싸움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어떤 옳은 말을 선택할 것인가를 선택을 하시고 그걸로 입증을 해내는 겁니다. 와. 그렇지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다른 곳에서 다른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들어가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젊은 분들은 어떤 세계관을 내가 선택할 것이냐를 보시면 돼요. 그래, 경쟁을 해서 기필코 이겨야겠어. 결과가 중요해. 과정은 필요 없어. 이런 인생관을 선택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아름다움이 또 있겠죠. 아니면 저처럼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유대감이 제일 중요해. 이 사람들이 날 좋아하게 만드는 게 제일 최우선이야. 그리고 결과가 좋았어도 과정상에 막 싸움이 있었고 서로 간에 인격적인 갈등이 있었다? 그럼 하지 말아야 돼. 이걸 인생관으로 받을 것이냐? 그럼 그렇게 사는 거죠.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제가 제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이제 보도 전문 채널에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들을 많이 보겠어요. 직간접적으로 뉴스를 통해서든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교수, 대표 많이 보는데, 그래도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은 대표님 같은 인생관을 갖고 달려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스태프들한테 섭외할 때 일단 섭외해. 그래서 안 되는 건 그건 네 몫이 아니야. 그리고 데일리 생방송에 매일 홈런을 칠 수 없어. 칠 수 있지. 근데 죽어 그럼. 맞아요. 그러길 원치 않아. 맞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것도 갑질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또 자리에 있는 사람의 책임이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이라는 삶은 내 삶의 태도와 양식을 내가 선택하고 거기에 대해 책임지는 것 같고요. 청년의 시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방향을 정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때 혹시 우리 청년 때 대표님 마음을 울렸던 문장이나 순간이 있으세요?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돌아보면 이렇게 충격을 줬던 순간들이 있죠.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이라는 책이 저한테는 꽤 충격적이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돌아보면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죄와벌을 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논리를 보면서 나폴레옹은 수십만을 죽였고 영웅이 됐고 내가 보기에 죽어서 마땅한 사람 한 사람 죽였는데 내가 왜 죄인이 돼야 되느냐 이런. 근데 확 설득이 돼버렸거든요, 제가 그 라스콜리니코프의 논리에. 그래서 이게 도대체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카찬차키스가 컸죠.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제대로 잡지 못했던 것 같은데 자유라는 단어를 카찬차키스가 되게 세게 던졌거든요.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근데 자유라는 단어가 너무 좋았어요. 그 시대가 아마 자유가 없는 시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유라는 단어가 많이 남았었고요. 그런 몇 권의 책이 있죠. 네. 그런데 제가 대표님 얘기 들으면서 광고업계에 계셨고 그 광고업계는 자본주의에 정말 꽂히고 맞아요. 그런 데서 정의를 어떻게 고민하셨고 어떻게 적용시키셨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고라는 업을 선택을 한 거는 제 생업으로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월급에 찍히는 숫자 때문에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는 그렇게 각광받거나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시선을 받는 직업은 아니에요.
사기다, 과장이다, 허위다, 소비를 조장한다 이런 것이에요. 근데 인생 흘러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직업을 갖게 됐네요. 그럼 이제 내 인생은 망한 거네. 과장이나 하고 있고 허위 광고나 하고 있고 에이 이걸로 돈이나 먹고 살다 그냥 뭐 많은 거지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담보할 수는 없을까? 진짜 그렇게 나쁘게만 하는 일일까? 라는 생각을 반복적으로 할 수도 있죠. 그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제가 생각하는 정의, 올바른 좋은 메시지를 광고에 담기 위해서 일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하. 그러면 나쁜 사람이죠. 왜 광고주 돈 가지고 내 뜻을 펼쳐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광고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회에 가치가 있을 만한 메시지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나? 이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고민의 방향과 출발점이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달랐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옳은 말과 옳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좋은 광고는 유행어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확 회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뭉근하게 저 말 의미 있네도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전자 선택이 잘 안 갔던 거예요. 유행 한번 만들고 그리고 막 그 사람들 사이에 회자가 되고 소비되고 그게 가치로울까? 한 기업이 법적인 사람이거든요. 기업은 법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인자가 사람 인자거든요. 법자 사람 인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지? 재치 있고 말장난하고 늘 웃기는 사람도 좋아하지만 품성 있고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저 사람 정말 좋아? 이런 사람도 좋아하잖아요. 그럼 법인을 그렇게 만들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넥타이와 청바지는 평등한 거 아니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 아니냐? 남녀의 차별은 있지만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제일 중요한 건 진심 아니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진심을 짓습니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생업이니까 생업을 위해 광고주의 니즈와 트렌드에 맞추긴 하지만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 내 존재가 할 수 있는 고민, 사회적 의무 이거를 한 스푼 더 넣으셨더니 오히려 명품 광고가 나온 거네요. 그렇죠. 이번에 문장과 순간에 제가 쓴 문장이 그건데 인생은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저는 혜미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제가 신문 기자가 되고 싶었고 방송 PD가 되고 싶었는데 시험을 줄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런 일도 있으셨어요, 우리 그럼요. 대표님이? 그 신문사 3곳, 방송국 2곳 다 떨어졌어요. 1차에서. 네. 필기 시험에서. 준비를 제대로. 여러분들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좌절이 컸죠. 그러니까 인생은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택한 나한테 잡힌 그 인연의 직업이 광고인데 광고는 신문 기자나 방송국 PD처럼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보지 않고 그러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기업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기서 길을 찾기 시작한 거죠. 인생은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았지만 내가 생각한 방향에만 답이 있는 건 아니니 내가 선택한 방향에서 옳은 답을 또 만들어 나가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지금 엄마의 저를 만든 거 아닌가 싶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업은 합격과 불합격 두 개밖에 없는데 그 취업을 하기 위해 찾아가는 과정들, 그 안에서의 실패, 좌절, 성공은 되게 다양한 길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3개, 4개, 5개 떨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길을 찾고 했었던 것처럼. 근데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취준생이 계시면 아마도 계실 것 같은데 많으실 목표가 거예요. 취업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 시점에 저도 그랬고요. 이해되는데 취업을 준비하는 분보다 2배쯤 살아본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취업은 시작이에요. 취업이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힘들다가 아니라 취업 가지고 너무 옥매실 필요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내가 실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있는데 기회가 안 온 거일 수 있고요. 안 온 거일 수 있다면 그냥 흘러가면 되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기회는 또 오게 되니까. 말이 좀 별로네요 오늘. 아니요, 너무 좋은데요.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창에
정말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대표님 뵐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대표님의 따뜻한 말씀 정말 좋다고 BH병원 윤경환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셨고 또 무제님께서 이제 30을 바라보는데 어렸을 때 책은 돕기 달고 간병을 많이 받았는데 새록새록 예. 기억이 납니다. 살아있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오늘 대표님 강의로 살아있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옆을 봐 우리가 있어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청년 서포터즈들이 정한 말이래요. 와, 멋진 와. 말 정하셨습니다. 이거 나는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네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이게 음, 핵심 같아요. 힘든 사람들한테 그 연대 의식, 유대감 맞아요. 이런 맞아요. 것들을 주고 그럼 덜 힘들거든요. 근데 대표님 맞아요. 옆에 있으면 연대의식도 생기고 마음의 위로도 받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되게 초라하게 느껴질 게 있잖아요. 자존감이 낮아질 때. 저도 이제 취준생 시간을 보냈지만 제가 입사 시험 보러 가면 어디 세상에 숨어있던 세상 잘난 연놈들이 다 그날만 튀어나와서 저 시험 보는 데만 쫓아오는 것 같은 거예요. 얘네 어디 있다 이렇게 나왔지? 그렇게 자존감 떨어질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잘났다는 것은 한 축을 본 거잖아요. 나보다 영어를 잘하거나 나보다 말을 잘하거나 나보다 좋은 대학을 나왔거나 이렇게 축을 모갈 잡은 거잖아요. 그거 외에 여러 가지 축이 있거든요. 삶은. 그러니까 나랑 다르다. 저 사람 되게 훌륭하다. 저 사람의 저면은 내가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다. 배우고는 싶다. 해봐야겠다. 노력을 해야겠다. 있지만 내가 좋은 것들은 따로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유기체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힘. 그래서 다른 나보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흡수를 하려고는 하지만 나와는 다르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와 다르다. 예. 그러니까 살아온 과정이 완전히 다른 20대라고 23이라고 쳐요. 23이면 한 사람의 23년과 나의 23년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온 거예요. 당연하죠. 그 길에서 나오는 특징들이 지금 그 사람의 힘이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온 길에서는 그 힘이 이 사람보다 약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살아온 길에서 오는 힘은 분명히 있어요. 대치동에서 예를 들어서요. 대치동에서 스카이를 간 사람이 보이는 힘이 있고요. 아니면 시골의 어떤 작은 읍에서 시골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갔건 대학을 뭐 좋은 대학을 아닌 곳을 갔건 대학을 안 갔건 여기서 나오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힘이에요. 근데 이쪽 힘만 크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땐 뭘 해야 되냐면 내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리면 대치동 사람은 말하자면 나무나 이런 걸 나보다 더 많이 못 봤겠네. 농사일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모르겠네. 그리고 내가 살아온 시골 그 작은 읍내 정서 같은 것들은 잘 파악을 못 하겠네. 글을 쓰는 사람이 이걸로 소설을 써보나? 아니면 강판권 씨처럼 강판권이라고 대구대학 교수님 계세요. 그분이 계명대학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딱 그런 분이었거든요. 역사를 공부하셨고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영어나 이제 프랑스어 이런 것들이 딸렸던 거예요. 그래서 못 받으신 거예요. 그러고서 힘들어 하시다가 내가 잘하는 일이 뭐냐? 난 맨날 논두렁 걸어 다니는 사람이야. 나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래? 그 나무 열전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사학과인데 역사 하시는 분인데 나무와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엮어서 얘기를 내세요. 이거는 대치동의 스카이는 못 냅니다. 못하죠. 네. 못하죠. 이런 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폭탄이에요. 그러니까 폭탄은 긍정적으로요. 그러니까 포텐이 터진다고 하는 그 포텐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 포탄이 터지려면 포텐을 터뜨릴 수 있는 그 뇌관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학교라는 뇌관 하나만 찾아요. 인서울이라는 뇌관 하나만 찾고 있어요. 이게 너무 미련한 거죠. 뇌관은 다 돌아가면서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들여다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포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거를 강화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서울에서 스카이와 무슨 뭐 압구정에서 이런 사람들이 갖지 못한 포텐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 한마디만 더 보탤게요.
스티브 잡스가 창의력이라는 것을 개념 정의한 말이 너무 좋아서 창의력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로서 무언가를 이루는 거예요. 다시 읽을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로서 무언가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내가 살아왔던 그 읍내 분위기와 내가 겪어왔던 그 23년의 경험, 이걸로 무언가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갖지 못한 무언가를 부러워하거나 내가 갖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더 그 약하다고 자존감을 놓지 말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 저는 이 문장 너무 좋았어요. 내가 살아온 길에서 오는 힘이 반드시 있다. 이 문장이 굉장히 많은 분들의 가슴을 울릴 것 같아요. 아, 반드시 있습니다. 비교하면서 예를 들면 나는 흙수저야. 맞아요. 나는 대학을 안 나왔어. 어느 때는 나는 여자야. 뭐 아니면은 나는 남자야. 뭐 이런 일로 할 텐데 내가 살아온 그 경험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알게 모르게 그 큰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말에 저 굉장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거는요, 문장이 아니라 사실은 전 체험한 거예요. 그 우리 회사에서 주니어 부드라는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15명의 대학생을 만나요. 매년. 지금 제가 만난 대학생 수가 18년 정도 동안 한 200명이 넘을 거예요. 네. 300명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보여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올해 참여한 친구 중에 부산에서 살아서 그 부산에 살아서 보였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 친구도 있었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 내가 지방에 살기 때문에 맞아요. 보이는 것들, 맞아요.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공부가 재미없었어요. 그리고 겨우 말하자면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갔어요. 근데 이 친구는 에너지가 너무 넘치는 애예요. 어떤 무대가 되었건 앞에 나가야 되고 그 대학을 가서 뭐 페스티벌 있으면 늘 서해보고 그런 걸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 친구는 그 매력을 훅훅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그 같은 기에 그 명문 고등학교를 나오고 명문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발표를 하려고 했더니 발표의 내용이 별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네 컴플렉스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못 논다는 게 컴플렉스래요. 그 친구들을 만나면 자기는 놀 줄을 모른다라는. 그래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노는 것도 또 책을 찾아봤더라고요. 네. 놀이란 이래가지고 찾아보더라고요. 그걸 발표를 했었어요. 이렇게 다 다른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놀지 못하는 이 친구는 그 지방대학 그 친구를 너무 부러워하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또 저 친구 멋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좋은 거거든요. 그게 또 공동체잖아요. 맞아요. 서로의 약점과 옆을 보는 강점이 거죠, 그게. 함께 예. 있어서 시너지가 나는. 우리 대표님 얘기 들으면서 저도 짧게 제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세바시에 나가게 됐는데 처음에 이렇게 미팅으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뭐 PD님 청년들을 위한 무슨 메시지 하시겠어요? 그래서 막 제가 쭉 얘기를 했죠. 막 꼰대처럼. 근데 이제 그 세바시 스텝 중에 하나가 근데 PD님은 왜 청년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네, 뭐 저도 24살 때 아빠가 쓰러지고 집이 망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이랬어요. 전 너무 가볍게 이랬더니 PD님 그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물론 그 일이 저에게 수치스럽거나 어렵지 않았지만 그 일을 굳이 내가 사람들 앞에 얘기해야 하나 했지만 그게 저한테 장점이 된 거예요. 그 순간. 그리고 저를 돌아보니 그때의 시간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살아온 길에서 나에게 준 힘이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 발표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집이 안 망했으면 제가 여기 왔겠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 적용 잘했죠. 잘하셨고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24세 아버님이 쓰러지셨고 망치 발표가 딱 그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얘기를 하라. 그거는 그 사람밖에 할 수가 없는 얘기다 보니까. 그리고 조금 아까 혜민님이 이런 얘기를 남 앞에서 왜 해야 되냐 말씀하셨잖아요. 발표를 시키다 보면 트라우마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이 젊은 친구들 사이에 우울증이 얼마나 많은지를, 얼마나 보편적인지를, 그리고 그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학폭이 얼만큼 심하게 애들을 망치는지를, 그리고 선생님과 부모들의 그 폭력적인 언어가 이 친구들을 얼마나 상처받게 하는지를 거기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걸 올리라고 해요. 그러면 다들 불편해요. 이 얘기를 내가 왜 해야 되냐. 대중 앞에서 어떤 친구는 여자친구인데 중학교 때 3명으로부터 학폭을 당한 거예요. 그걸 이렇게 발표거리를 끌어내다 보니까 그 얘기가 올라온 거죠. 계속 망설여요. 이 얘기를 내가 왜 해야 되냐. 난
여태 숨기고 살았다. 다시 보고 싶지 않다. 근데 이제 설득을 하고 했더니 나중에 설득이 돼서 발표를 했어요. 발표 끝난 다음에가 잊혀지지 않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발표 끝나면 이제 뒤풀이 한다고 술 한잔 하잖아요. 네. 그 자리 가서 오늘 수고했다 했더니 표정이 확 밝죠. 7분 동안 500명 앞에서 자기 얘기를 했고 사람들이 호응을 보여줬으니까 표정이 밝은 상태에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제 웅현님 이제야 3명을 보낼 수 있게 됐어요. 무슨 얘기니? 지난 7, 8년 동안 이 3명을 보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얘들보다 잘 돼야 돼. 그리고 검색해보고 얘는 어디 대학을 갔어? 무슨 전공을 해? 라고 계속 자기가 붙잡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발표를 하고 나서 봤더니 이 친구들한테 붙잡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 사람 사는 게 뭐가 중요한데 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우울증을 겪고 있고 이런 친구들한테 우울증 얘기를 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직시하는 것, 남한테 얘기하는 게 치유의 시작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옆을 보라는 게 그러니까 옆을 봤을 때 나를 기죽게 하거나 내가 말할 때 들어주지 않고 그러니까 네가 문제야 하는 사람 보지 말고요. 옆을 봤을 때 공감해주고 내 얘기를 들어주고 그 내가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는 직시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늘 듭니다. 살다 보니까 언젠가 직면해야 할 때가 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때에 그걸 피하지 않고 직면하고 그러다가 힘이 없으면 정신과 가서 전문가 도움도 받고 또 우리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 늘 전화가 열려 있거든요. 그 전화를 해서 도움도 요청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창에 많은 분들이 너무 좋다고 지금 많이 남겨주셨어요. 성공이라는 정답이 되는 빠른 길을 깨는 것부터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웰컴 레이님이 남겨주셨고 또 내가 가진 포텐,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루는 게 창의력이다. 정말 너무 좋다고. 우리 초코 집사님은 다름과 각자의 축을 설정하는 것, 내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자꾸 들여다봐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 마음에 새기고 싶어요. 혹시 오늘 스트리밍이 유튜브 컨텐츠로 올라오나요? 하셨는데요. 저희가 방송 끝나면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청년들한테 링크 많이 공유해 주셔서 우리 박우현 대표님의 이야기를 좀 함께 공유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 아주 선정된 몇 분들이 오셨어요. 꼭 마스크 쓰고 앉아 있어서 지금 시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죠? 네, 이따가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꼭 질문을 하시기를 바래요. 꼭 하셔야 돼요. 여기 대표로 오셨으니까. 자,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신건강 마음 강남에 옆을 봐 우리가 있어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책은 돕기다에서 대표님이 예민해진 촉수라고 표현을 하셨고 문장과 순간 이 책 역시 문장을 통해 어떤 한순간을 주목한 단상을 적으신 건데 이게 왜 중요해요? 왜냐하면 삶은 순간의 합이니까요. 삶이라는 게 내가 계획한 대로 쫙 흘러가지고 무슨 뭐 마블 코믹스처럼 위기가 찾아오고 토르가 도끼를 던지면서 그러니까 나쁜 기운이 싹 없어지는 그런 스토리라인이 아니더라고요. 삶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스토리가 없고요. 쓰여져 있는 스토리가 없어요. 순간순간 써내려가는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매 순간을 어떻게 충만하게 살 수 있느냐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 비유를 들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태어날 때 빈 목걸이를 달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진주알을 하나씩 달다가 이제 때가 되면 죽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개의 진주알을 달고 죽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200개의 진주알을 달고 죽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진주알은 살다 보니까 뭐냐 하면 경쟁 PT 땄어. 와 내가 이렇게 됐어. 뭐 과장 승진했어가 아니더라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아까 혜민님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 햇살 너무 좋았어. 친구랑 떡볶이 먹으면서 했던 그 대화 정말 야 이거 진짜 보석 같은 순간 아니니? 야 저 단풍잎 떨어지는 거 봐 저기 단풍잎 떨어지는데 그 위에 햇살 떨어졌네. 저거 너무 좋다. 이게 무엇이 되었건 그 순간순간에 나오는 것들이 보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기억도 안 나요. 어떤 날인지. 근데 어느 날 일요일 날 별거 없이 그냥 음악 틀어놓고 고양이 무릎에 앉아 있었는데 와 이 순간은 진짜 이건 축복이네. 우리 딸애랑 3박 4일 파리 여행을 갔는데 에펠탑으로 올라갔을 때나 노틀담을 갔을 때나 무슨 뽕피드로 갔을 때 이렇게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기억에 나지가 않고요. 지금 갔다 온 지 10몇 년이 됐는데 둘이서 기억나? 그 세너강변 지나가다가 그 5시인가 바람 부는데 갈대들 막 흔들렸던 거?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서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굳이 거기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들의 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자꾸 순간을 얘기하게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고은 시도 있잖아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곡. 그걸 또 어르신들이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막 그 시 공유하고. 제가 왜 이 시 얘기를 하냐면 그런 순간에 집중하는 거는 나이 든 사람이나 하는 거 아니야? 그 젊은 사람들이 그거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상치되는 개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 올라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긴 세월을 사셔야 돼요. 저도 긴 세월을 살아야겠지만 저보다 훨씬 더 긴 세월을 사셔야 되니 지금보다 10년 후에 내 모습이 나아졌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30년 후에 나는 좀 더 풍족했으면 좋겠다. 그 꿈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 꿈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매 순간을 주목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하. 10년 후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노량진에 학원을 가는 지하철 안에서 살짝 스쳐간 햇빛의 한 느낌? 그리고 노량진 학원에서 그 컵밥을 먹고 들어갔다가 지나가는 어떤 풍경 하나? 그리고 그날 저녁 때 친구랑 소주 한 잔 마시면서 나왔던 대화 하나?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거예요. 이게 상치되는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더 좋은 나로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더 사람이 충만해지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순간순간도 일상이 있잖아요. 그 일상을 어떻게 살 것이냐 같은 것들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상치되는 개념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정리하는 나이든 어르신만이 갖는 축복이 아니라 순간에 아닙니다. 집중하는 것. 맞습니다. 오히려 젊을 때 순간에 집중하는 걸 체득하면 훨씬 인생이 풍요롭겠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거를 40대 후반에 알았어요. 그리고 제 딸한테 얘기해 줬어요. 조금 빨리 알면 좋겠다. 나는 40년을 그걸 못 느끼고 살았는데 20대부터 그걸 느끼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니?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그렇게 하면 힘듭니다. 지금 취준도 힘들고 노량진 가는 지하철에서 발 밟히고 2호선 타면 공중부양되고 힘들어요. 맞아요. 힘든 건 똑같아요. 힘든 건 똑같은데 이런 촉수가 있으면 힘든 게 조금 덜 힘들어져요. 아하. 이건 똑같죠. 근데 맨날 그렇게 다니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소나무의 아름다운 가지가 보였어. 그날은. 이건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된장찌개를 먹는데 맨날 먹는 된장찌개야. 근데 오늘은 맛있게 먹었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야만 보일 수 있는 것들. 대표님은 40대 후반에 아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대표님 책 덕에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알았어요. 감사해요.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역시 지금 청년들이 많으신데 지금 빨리 깨달으시면 지금 대표님보다 더 빨리 깨달아서 제 인생이 충만한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 인생은 더 충만할 걸로 제가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또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대표님은 성공했잖아요. 좋은 대학 나오고 진짜 네로라 하는 회사의 대표고 책 뭐 베스트셀러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죠. 라고 말하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솔직히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하. 근데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을 하라고 하면 그게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살다 보니까 말하자면 성공이라는 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10대, 20대부터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충실히 살려고만 노력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로 온 거지. 이렇게 되고 나서 그게 보였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려나요? 이게 잘못하면 이게 자뻑이 돼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우리 청년들 자뻑 굉장히 필요합니다. 대표님. 아니, 올바른 자뻑 사용법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올바른 사용법이 되는지를 모르겠어 가지고 지금 사회 초년생 때 힘들었어요. 물론 지금 저기 방송을 보시는 분들보다는 덜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취업을 했었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성이라고 힘들지 않은 건 아니니까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꽤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30대 초반에 한 3년 있었어요. 그때 이미 결혼을 했었고요. 제 딸이 태어나 있었고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되게 불안했었고요. 근데 그때 제가 했던 걸 돌아보니까 뭐라고 했었냐면 본질적인 거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잘못 들으면 자폭이 되는데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김영옥 교수의 여자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30대 초반에 광고회사 다니는 사람이 보고 있었고요. 김주영의 객주 9권 시리즈, 그러니까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되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5년 후에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가는 했어요. 그것만 했어요. 예를 들어서 토플 시험을 보라고 해요. 회사에서 일요일 날 토익 시험을 보라고 했었어요. 우리 제1교육에서. 근데 제 동기들 아무도 안 가요. 대부분 안 가요. 왜냐하면 일요일 날 일부러 나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봐봐야 아무 뭐 되는 것도 없고 필수 사항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몇 번을 갔어요. 그때 갔던 이유가 이게 내 5년 후에 도움이 될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도움이 될 것 같아. 하자. 그리고 이런 책이 지금 내 업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데 읽어두면 좋을 책일까? 읽어두자. 철학 얘기가 뭐 내가 지금 뭐 철학과 갈 것도 아니고 이게 뭐 나한테 필요할까? 근데 좋은 얘기니까 내 몸속에 넣어두자. 이것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은 계속이었어요. 그 이후에 30대 후반에도 회사에서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다른 상황이었죠. 제가 싸움닭이라는 별명이 있었고 좀 제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꽤 험하게 사람들이랑 관계를 설정했거든요. 일이 뚝 끊어져 버렸어요. 회사에서 일이 뚝 끊어졌어요. 그러면 되게 불안하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내 안을 뭐 쌓아놓자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 곰브리치의 서양미술사 읽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회사 나가면 출근하면서 나 도서관 갔다 올게. 그러고 나가서 하루 종일 책 읽다가 집에 들어가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 제가 젊은 분들한테 많이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5년 후에 나한테 남을 것이냐? 긍정적으로 남을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그 합이 5년 후에 나거든요. 지금 킬링한 타임은 킬링이 되고요. 지금 쌓은 시간은 나중에 남아요. 킬링한 타임은 5년 후에 돌아봤을 때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꼭 책은 아닐 거예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대화를 나누는 것, 아니면 옆을 보는 친구와 그 뜻을 같이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몰라요. 그 친구와 좋은 인연이 5년 후에 7년 후에 어떤 인연이 될지. 좋은 하루를 보내는 것만큼 훌륭한 미래 준비는 없어요. 그래서 좋은 하루를 보내자. 일상이 만사다. 예. 일상이 성사다. 예.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다 보니 성공이라는 게 온 거지. 남들이 말하는 지금 그런 타이틀이 온 거지. 내가 그렇게 살려고 했었던 건 아니었다. 들어보니까 뭐 대표님도 승질도 부리고 뭐 다 하셨네요. 그럼요. 후회되는 일 많고요. 난 처음부터 훌륭했다고요. 또 아니네요. 아유, 네. 지금도 훌륭하지만은 않고요. 그럼요. 여러 흐름이 있죠. 제 그 질문에 사람들이 속이 시원한가 봐요. 랄라님이 정말 솔직히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성주님이 솔직한 메시지에 힘이 있네요. 이 솔직한 저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도 제가 대표님을 한 10년째 개인적으로 알아가는데 저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10년 전엔 잘 안 믿겼거든요. 근데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럼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지. 남들이 말하는 성공으로 달려가지 말고 나도 저 사람이 한 것처럼 순간에 집중하고 일상을 잘 살아봐야지. 그러면 못해도 대표님만큼 되겠다. 못해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10분 정도예요. 여기 오신 분들한테 좀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질문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대표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지금 대표님 만나고 싶어서 아마 몇 분 이렇게 신청한 분들 중에 몇 분만 저희가 모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어떤 분이 하시겠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또 이불 뒤집어 쓰고 울지 마시고 내가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혹시
아무 얘기나 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마이크가 있나요? 네. 자, 우리 남자분한테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네. 아니면 강의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열심히들 필사하시고 적으시고 그러는데 자기소개 하시고. 네. 나오나요? 네. 대신 얼굴은 저희가 가려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유족 긴급 서비스팀 김혜양입니다. 네. 청년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이야기 너무 잘 들었는데 조금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약간 불확실했던 상황들이 있으셨는데 그래도 뭐 미래의 나물 뭐 가치 있는 이런 것들 쌓아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으면 아니면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불확실함을 느낄 때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하기 힘들 것 같은데 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유지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흔들렸죠. 흔들리죠. 당연히 흔들리죠. 근데 그때 이제 그때로 돌아가 볼게요. 돌아가면 앞으로 긴 세월을 살아야 되는 거는 명확했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고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 세월 앞으로의 올 시간을 어떻게 내가 맞아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흔들려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네. 계속 흔들리고 불안하고 하면 이거 그러고 나면 3년 후에는 나아질까? 아, 나아질 것 같지가 않네. 그럼 흔들리면 안 되겠네. 좀 정신 차려야겠네. 정신 차리고 5년 후에 내가 또 나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그걸 해야겠네. 그러고 나서 다음 날 가면 또 흔들리죠. 아유, 왜 또 흔들리면 안 되지. 흔들리면 안 되지. 이걸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흔들리죠. 흔들려봤자 나아지는 게 없더라라는 걸 내가 체감하게 됐고 예. 그러다 보면 계속 흔들리지만 그 빈도수가 조금 적겠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인생의 변화는 계단처럼 오지 않거든요. 계단처럼 이렇게 툭 올라가지가 않고요. 그냥 막 그 개미 다니듯이 왔다 갔다 간 길 또 가고 다시 가고 이거 어제 왔던 데인데 다니다 보면 그러고 돌아보면 내가 여기 와 있는 애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흔들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수밖에 없죠. 계속 흔들리죠. 근데 흔들리지 말아야지라고 해야죠. 근데 저도 인생에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럴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24살 때 저에게 이제 그런 일이 왔는데 그 일이 나한테 되게 큰 일일까? 100년의 인생 가운데 사실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중에 하나인데 물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죠. 앞에 막상 오면. 근데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눈을 들어서 내 인생을 거시적으로 바라본다면 거기에 너무 몰입하거나 매몰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맞네요. 드네요.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조금 그러니까 흘러가는 것들이 있는 거고요. 음. 그러니까 기본값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 힘든 건 기본값이에요. 삶이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살다 보면 뜨거운 난로가 가까이 지나갈 때도 있고 너무 추운 곳을 갈 때도 있어요. 뜨거운 난로가 지나갈 때는 되어서 죽을 것 같지만 지나가지거든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이 뜨거운 난로가 너무 가까이 있을 때네. 지나가지겠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딸애가 좀 힘든 상황들이 있었고 그때 이거 꽤 상황이 심각하네라고 생각을 타격이 했었는데. 꽤 큰데 뭐 이런.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3년만 지나면 될 것 같다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3년 견디고 났더니 그래요. 딱 돌아봤더니 그때가 제일 뜨거웠던 때지 그게 계속되진 않아요. 네. 자, 또 우리 한번 두 분 받을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승범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그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영감 주시는 말씀이 너무 많아서 기록을 많이 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그 삶은 순간의 합이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좋은 하루와 일상을 살아가는 거의 중요성 말씀하셨는데 한편으로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순간순간 좋은 순간을 많이 만들고 좋은 일상을 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에선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데 근데 뭔가 장기적인 목표나 꿈을 갖고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막연한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은 좀 청년이실 때 좀 그런 장기적인 목표나 꿈에 대해서 좀 어떤 게 있으셨고 어떤 생각이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꿈은 없었어요. 그 뭐가 있었냐면요. 잘 살아야겠다라는 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0대 초반으로 가볼게요. 딸애가 1살이고 전업주부인 아내가 있고 지금 상태보다 이제 내가 60이 될 것이다. 뭐 그건 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가 일단은 가정을 잘 이끌 수 있을지, 그 다음에 훌륭하게 살 수 있을지 그런 고민만 있었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다음엔 흘러갑니다. 물살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27대는 그거를 하려면 사회적으로 좀 존경도 받고 의미 있는 일도 하고 가정을 일구고 월급도 들어오고 뭐 제대로 살려면 기자가 돼야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안 됐죠. 안 잡혔죠. 물살이 너무 세서 흘러갔죠. 그 다음에 방송국 PD가 되고 싶었어요. 그것도 안 잡혔죠. 흘러갔어요. 그리고 광고라는 저 풀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가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절이 있었던 것이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봤더니 여기서 어떻게든 해내야지 이걸 놓고 나면 불안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붙잡자. 이게 내 생명줄에다 붙잡고 여기서 잘 살아보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꿈이라고 한다면 직업적인 꿈이나 50에는 무엇이 되겠다나 뭐를 하겠다 이런 물리적인 꿈을 꿀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좋은 사람이 되겠다. 아니면 그래 나도 좀 풍요롭게 살고 싶다.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려면 이게 다 생각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닌가요? 풍요롭게 살려면 사람들이 날 좋아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직업에 대하건 거기서 내가 긍정적인 기여를 해야 저한테 기회가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가 긍정적인 기여를 하려면 뭘 해야 되나? 내가 생각을 좀 깊이 할 수 있어야 되겠네? 그걸 준비하자. 이런 것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직업이나 이런 무슨 뭐 위치나 난 대표가 되겠어. 뭐 나는 어디에 살겠어. 이런 꿈은 없었고요. 그냥 훌륭한 삶을 일궈 나가고 싶다라는 것만 두고 그 다음에 흘러가는 거죠. 정체성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꿈꾸지 말라는 강연을 하고 다녀요. 아하. 그러니까 이 사회는 너무 꿈을 강요하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난 오히려 꿈꾸지 마라. 꿈꾸지 말고 그냥 하루만 충실히 살아라. 그러면 무엇이 되었건 그러니까 돌아보면 지금 저는 꿈을 이룬 거예요. 근데 이런 꿈을 꾼 적은 없어요. 근데 광고를 잘해야겠다? 광고에서 의미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은 지속적으로 했겠죠. 그러다 살다 보니까 이렇게 온 거죠. 하루 충실하게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네. 회사 생활 9to6 하면서 충실하게 채우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충실하게 채우다 보면 성공이라는 게 따라오는 것 같고 네. 답변이 되셨어요? 네. 자, 아까 한 분 손 드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강연 너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제 친구들이 한 열에 한 7? 열에 5 정도가 나는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봐서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니까 그게 좀 이게 긍정적인 게 아니라 정말 삶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력하게 하루하루를 사는데 내가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이 하루를 유지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꽤 많이 들었어요. 저는 항상 절실함을 가지고 항상 힘든 순간을 이렇게 깨우는 삶을 살아왔어서 저렇게 힘들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생각보다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니까 어떤 말을 해야 저 하루가 재밌어질 수 있을까. 나는 이 친구들을 너무 사랑하고 이 친구들도 하루를 충만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좀 그런 의지가 너무 없고 내가 봐도 너무 무력하고 하루하루를 그냥 버텨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좀 그 친구들한테 힘내라는 말보다 더 위로가 되고 좀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좀 고민하게 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아,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뭉클한 열에 5이 그래요. 5, 7이. 스터디나 이런 좀 다른 제가 처음 음. 가는 그런 공동체도 많이 나가 보는데요. 거기 말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거는 좀 내가 아.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구나, 아. 현실이구나. 이거를 너무 직면하니까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아유, 너무 고마워요. 네. 진짜 고마워요. 진짜 옆에 있어주는 한 사람이 되기에 왔는데 대표님. 네. 일단 제 답이 되게 허술할 수밖에 없는 게 그 깊이를 제가 따라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것 같아요. 따라 들어가려면 제가 그 입장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허술할 것 같다라는 우려가 먼저 들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힘내라는 말은 위험할 수 있어요. 힘내라는 말은 네가 힘을 내면 된다라는 얘기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힘내라는 말보다는 이것도 저는 주니어보드 친구 우울증을 앓고 있는 친구 발표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같이 노래방 가자 같은 게 좋다라는 거죠. 마라탕 먹으러 갈래? 저기 덕수궁에 요즘 단풍 좋다는데 한번 같이 가볼래? 뭔가 이렇게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지금 되게 좁은 곳으로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화지를 새까맣게 가려놓고 한 군데만 딱 보고 있는 거거든요. 구멍 하나 뚫어서. 그러니까 나는 할 걸 다 해봤고 더 이상 하고 싶은 것도 없고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열어놓고 보면요. 축복 천지거든요. 그 구멍 외에 할 게 너무나 많고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이 엄청난 행운인 거거든요. 한강변을 나가보면 내가 그 공간에 하여튼 좋은 건 많아요. 근데 지금 좋은 거는 잘 안 보고 그것만 보고 있으니 좋은 걸 자꾸 소개해주고 같이 해주고 그럴 사람을 자꾸 만나게 해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냥 거친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는 말씀드리면서 살짝 우려가 됐던 게 열에 5이 그러시면 질문하신 분이 같이 함몰돼 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 정서도 흡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경계에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 이타라고 해요. 불교에서 스스로 자자에다 이로울 이자, 다시 이로울 이자에다 남타자예요. 자리하고 이타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의 그 정서 먼저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도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열의 7 정도면 자기도 글로 함몰돼 버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기를 먼저 챙겼으면 좋겠고요. 그 어떤 것도 자기의 영혼을 털면서까지 할 일은 없어요. 이 생각을 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분들한테는 그 마음이 너무 예쁘네요. 그 좋은 친구들이라고. 그 친구들한테는 좋은 것들을 같이 하자. 이런 게 낫지 않을까라는 어설픈 얘기. 근데 저런 친구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맞습니다. 굉장히 그 친구들은 맞습니다. 힘이 날 것 같고 저는 굉장히 동의해요. 나의 영혼을 해치면서까지 해야 할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게 성공이든 돌봄이든 그래서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같은 기관이 있는 거거든요. 개인이 하기 힘든 일을 국가에서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있으니까 그런 예쁜 마음으로 옆에 있어 주시고 힘들 때 여기 다 데리고 오세요. 저분들이 다 책임질 거예요. 네, 오늘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와 함께한 옆을봐 우리가 있어. 오늘 첫째 날인데 첫 번째 문을 너무 멋지게 열어주셨어요. 대표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의 좋은 어른과 멘토가 돼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로 대표님을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이는 라디오 창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마음을 나눠주고 계세요. 대표님 삶을 대하는 자세가 젊으셨을 때부터 굉장히 겸손하셨던 것 같아요. 작가님 같이 생각하는 어른이 주변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셨는데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청년분들은 대표님보다 더 좋은 어른이 되실 거예요. 청년 때부터 이 고민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좋은 어른이 되실 거로 믿습니다.